커리큘럼. 내 노은사의 삶에서 마지막 수업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그분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선생님이 조그만 히비스커스가 분홍빛 꽃잎을 떨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서재의 창가에서. 수업은 화요일마다 아침 식사 후에 시작되었다. 주제는 인생의 의미였다. 선생님은 경험을 통해 얻은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성적 평가는 없었지만 매주 구두 시험이 있었다.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내가 궁금해하던 것을 선생님에게 질문해야 했다. 때로는 육체적인 운동도 필요했다. 예컨대 선생님의 머리에 베개를 편하게 괴어드리거나 흘러내린 안경을 코 위로 다시 밀어 올려주어야 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해주면 점수를 더 주셨다. 교재는 없었지만 사랑, 일, 공동체, 가족, 노화, 용서, 그리고 죽음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마지막 강의는 아주 짧았다. 겨우 몇 마디 말로 끝냈으니까. 졸업식 대신 장례식이 치러졌다. 졸업시험은 없었지만 배운 내용을 기초로 긴 논문을 작성해야 했다. 그 논문이 바로 이 책이다. 내 노은사의 삶에서 마지막 수업을 수강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내가 바로 그 학생이었다. 1979년 늦봄, 뜨겁고 후덥지근한 토요일 오후, 우리 졸업생 수백 명은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 줄 맞춰 놓인 접이식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다. 우리는 파란색 나일론 졸업복을 입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연설들을 초조하게 듣고 있다. 행사가 끝나자 우리는 모자를 하늘 높이 던졌고 매사추세츠 주 월섬시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졸업생이 되었다. 마침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막을 내린 것이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나는 평소에 좋아하던 모리 슈워츠 교수를 찾아가 내 부모를 소개시켜드린다. 자그만 체구의 모리 교수는 종종 걸음을 걷는다. 어느 때라도 강한 바람이 불면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갈 듯이 보인다. 졸업식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성경책에 나오는 옛 선지자와 크리스마스 꼬마 요정을 뒤섞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반짝거리는 청록색의 눈동자, 이마를 덮은 가는 은빛 머리카락, 커다란 귀, 삼각형의 코, 숱이 많은 잿빛 눈썹, 빼뚤빼뚤하니 언젠가 누구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아린이는 약간 뒤로 굽었다. 그래도 미소를 지을 때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환한 미소를 짓는다. 모리 교수는 자신이 가르친 모든 과목을 내가 어떻게 수강했는지 내 부모에게 말한다. 그리고 특별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라고 덧붙인다. 당황한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내려다본다. 헤어지기 전에 나는 모리 교수에게 선물을 건넨다. 그의 이름을 새겨넣은 가죽 서류 가방이다. 전날 내가 쇼핑센터에서 산 것이다. 나는 그분을 잊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분이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미치, 자넨 좋은 녀석이야. 모리 교수는 그 가방을 마음에 들여하며 말한다. 그리고 나를 껴안아준다. 내 등을 감싼 그의 호리호리한 팔이 느껴진다.
내가 그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가 껴앉자 나는 어색한 기분이 든다. 갑자기 나이가 든 기분이다. 내가 아버지고 그가 아들인 것처럼. 모리 교수는 내게 계속 연락하겠느냐고 묻는다. 나는 주저없이 대답한다. 그럼요. 모리 교수가 뒤로 물러선다. 나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다. 시간표. 그의 사형 선고는 1994년 여름에 내려졌다. 돌이켜보면 모리는 그보다 훨씬 전에 불길한 일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춤추는 것을 그만둔 날 알았을 것이다. 내 노은사는 춤추기를 좋아했다.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었다. 로큰롤, 빅밴드, 블루스. 선생님은 어떤 음악이라도 좋아했다. 두 눈을 감고 행복에 겨운 듯한 미소를 띤 채 리듬감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항상 멋진 춤을 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파트너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모리 선생님은 혼자 춤을 추었다. 매주 수요일 밤이면 모리 선생님은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교회에 갔다. 무료 댄스 파티에 참석하려고. 조명이 번쩍이고 스피커가 쿵쾅대는 교회에서 모리 선생님은 하얀 티셔츠와 검은 운동복 바지를 입고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대부분이 학생인 춤꾼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어떤 음악이 연주되더라도 모리 선생님은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지미 핸드릭스의 음악에 맞춰서는 린디를 추었다. 몸을 비틀고 빙빙 돌았고 각성제를 먹은 지휘자처럼 두 팔을 흔들어댔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릴 때까지. 그래서 그곳에 누구도 그가 대학 교수로서 오랜 연륜을 지녔고 대단히 훌륭한 저서를 몇 권이나 낸 저명한 사회학 박사라는 것을 몰랐다. 모두가 그를 정신나간 노인쯤으로 생각했다. 언젠가 모리 선생님은 탱고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그 테이프를 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플로어를 독차지하고 열정적인 라틴광처럼 앞으로 뒤로 힘차게 움직이며 춤을 추었다. 춤이 끝나자 모두가 각수 갈채를 보냈다. 그가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춤은 멈추었다. 60대에 들면서 천식이 발병했다. 호흡조차 힘들어졌다. 어느 날 모리 선생님은 찰스강을 따라 걷고 있었다. 갑작스레 몰아친 찬바람에 선생님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 몇 년 후 선생님은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선생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비틀거렸다. 또 어느 날 밤에는 극장 계단에 쓰러져 적지 않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누군가 소리쳤다. 인공호흡을 시켜요. 그때 선생님은 70대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어서 그래 라고 수군대며 선생님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누구보다 자신의 내면과 많은 대화를 나누던 모리 선생님은 뭔가 이상이 있음을 알았다. 단지 나이가 많은 탓만은 아니었다. 언제나 피곤했다. 잠자기도 힘들었다. 죽어가는 꿈을 꾸기도 했다. 선생님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많은 의사를 만났다. 의사들은 선생님의 피를 검사했고 소변도 검사했다. 내시경을 항문에 넣고 장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마침내 아무런 원인도 발견되지 않자 한 의사가 근육 생체 검사를 하자며 선생님의 종아리에서 작은 근육을 떼어냈다. 검사 결과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리 선생님은 추가 검사를 위해 입원해야 했다. 의사들은 선생님을 특수한 의자에 앉히고 전류를 선생님에게 흘려보내 신경 반응을 조사하는 검사도 했다. 내 선생님이 고약한 전기 의자에 앉은 셈이었다. 의사들은 검사 결과를 훑어보며 말했다. 좀 더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모리 선생님이 물었다. 왜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마침내 1994년 8월 어느 후덥지근하던 날 모리 선생님과 부인 살럿은 그 신경과 의사의 진료실로 찾아갔다. 의사는 노부부에게 앉으라고 권하고는 검사 결과를 알렸다.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즉 루게릭병이었다. 잔혹하고 가혹한 신경계통의 질병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법은 없었다. 모리 선생님이 물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말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곧 죽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는 선생님 부부와 거의 2시간 동안 마주보고 앉아서 노부부의 질문에 끈기 있게 대답해 주었다. 선생님 부부가 진료실에 나갈 때 의사는 루게릭 병에 대한 정보를 담은 조그만 책자를 주었다. 노부부가 은행 구좌를 개설하러 오기라도 한 것처럼 병원 밖에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여자는 주차 미터기에 돈을 넣으러 황급히 달려갔고 어떤 여자는 식료품들을 잔뜩 들고 걸어갔다. 샬럿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떠올렸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치료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 한편 모리 선생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이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게 일어난 일을 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인가? 그러나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세상은 선생님의 사정에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힘없이 자동차 문을 열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어쩐다. 선생님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노은사가 대답을 구하는 동안 병은 하루하루 줄곧 그를 압박해왔다. 어느 날 아침 선생님은 차고에서 차를 빼내려 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좀처럼 밟을 수 없었다. 그것으로 운전은 끝이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팡이를 구입했다. 그것으로 자유로운 보행도 끝이었다. 선생님은 YMCA에 정기적으로 수영을 다녔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옷을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의 수족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했다. 토니라는 신학과 학생이었다. 토니는 수영장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수영복을 입을 때와 벗을 때 선생님을 도왔다. 탈의실에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는 채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훔쳐보았다. 그것으로 선생님의 프라이버시도 끝이었다.
1994년 가을, 선생님은 언덕에 있는 브랜다이스 캠퍼스로 마지막 학부 강의를 하러 갔다. 물론 그 강의는 휴강할 수도 있었다. 휴강했더라도 대학 당국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에 쉬십시오. 그동안 선생님 일이나 정리하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은 강단을 떠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대신 선생님은 절름대며 강의실로 들어갔다. 30년 이상 동안 집이나 다름없었던 강의실이었다. 지팡이에 의지에 걸어야 했던 까닭에 의자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렸다. 마침내 의자에 앉아 선생님은 안경을 벗고 그를 조용히 지켜보는 젊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친구들, 사회심리학 강의를 들으려고 여기에 모인 걸로 압니다. 난 이 강의를 벌써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번 강의를 수강하는데 위험이 있다고 말해두지 않을 수 없군요. 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를 끝낼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걱정된다면 이 강의를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으로 그의 비밀도 끝이었다. 루게릭 병은 촛불과도 같다. 신경을 녹여버려 몸을 밀랍덩어리처럼 만들어버린다. 대체로 이 병은 다리에서 시작되어 상반신으로 올라간다. 넓적다리 근육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혼자 힘으로는 서 있을 수도 없게 된다. 몸통 근육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똑바로 앉을 수도 없다. 결국 여전히 살아있기는 하지만 목에 구멍을 뚫고 연결한 튜브를 통해 숨을 연명할 뿐이다. 정신은 말짱하지만 무력한 껍데기 안에 갇힌 신세가 된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눈을 깜빡이거나 혀를 움직일 수는 있다. 자기 몸에 갇힌 냉동인간이나 다름없다. 발병할 때부터 이렇게 되기까지는 불과 5년이 걸리지 않는다. 선생님을 진료한 의사들은 기껏해야 2년 정도 남았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2년 전에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생님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고 진료실을 나오던 날에 내린 결심이었다. 이대로 시름시름 앓다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최대한 보람있게 이용할 것인가? 선생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맥없이 죽어갈 수는 없었다. 죽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대신 선생은 죽음을 최후의 프로젝트로 삼았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승화시켰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인간 교과서가 될 수 있었다. 천천히 끈기 있게 죽어가는 나를 연구하시오.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시오. 나와 함께 루게릭 병을 연구해 봅시다. 선생님은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마지막 다리를 건너며 그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가을 학기는 신속히 지나갔다. 먹는 약의 양도 늘었다. 치료는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다. 간호사들이 집까지 찾아와 힘을 잃어가는 선생님의 두 다리를 우물에서 펌프질을 하듯이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근육을 살려주려고 애썼다.
마사지 전문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점점 뻣뻣해져가는 듯한 몸을 풀어주려 애썼다. 선생님은 명상 스승과들 만나서 두 눈을 감고 잡념들을 떨쳐냈다. 온 세상을 호흡에 집중시켰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느 날 선생님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인도에 올라서다 길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 후 지팡이는 보행기로 교체되었다. 몸이 약해지면서 화장실의 출입도 힘들게 되자 선생님은 커다란 컵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소변을 보는 동안 누군가 컵을 잡아줘야 했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동안 선생님은 혼자 힘으로 몸을 지탱해야만 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했을 것이다. 특히 선생님의 나이였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모리 선생님은 우리와 달랐다.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찾아오면 잠깐 소변을 봐야겠는데 좀 도와주겠나? 괜찮겠나? 라고 떳떳하게 말했다. 선생님의 동료들은 거리낌 없이 도와주었다. 선생님은 방문객이 나날이 늘어나는 것을 즐거워했다. 죽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임도 가졌다.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그를 돕고 싶다면 동정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찾아주거나 전화를 걸어 그들의 문제를 의논해 달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줄곧 그런 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의논했었다. 선생님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힘차고 웅변적이었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했다. 선생님은 죽어간다라는 단어가 쓸모없다라는 단어와 결코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새해가 오고 지나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그 해가 생애 마지막 해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즈음 선생님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가 사랑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빠짐없이 전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 쓰고 있었다. 브랜다이스 대학의 한 동료가 심장발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선생님은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낙심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모두 부질없는 짓이야. 모두가 어부를 칭찬하는 말을 해주었지만 정작 어부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으니까 말이야. 선생님은 멋진 생각을 해냈다.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고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어느 쌀쌀한 일요일 오후 선생님의 집에 친구들과 가족이 모여 생전의 장례식을 치렀다. 모두가 한마디씩 하며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웃는 사람도 있었다. 한 여자는 시를 지어와 읊었다. 내가 살아가는 사촌, 시간이 흘러도 늙을 줄 모르는 당신의 가슴, 휘무지의 한여린 세쾌이어처럼. 선생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히 할 수 없어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선생님은 그냥 털어놓았다. 선생님의 생전의 장례식은 모두에게 감동을 준 성공작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바야흐로 펼쳐지기 직전이었다.